오늘 아침 일라디오. 온 힘을 다해 부딪혔는데 내 몸만 부서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는데 8번째 또 넘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제자리에 머무르면 다행이죠. 때로는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서진 몸을 바로 세우고 99번 넘어지더라도 100번째 다시 일어나야죠.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순간에는요, 차라리 뒤돌아 달려보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바로 내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힘차게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아삭한 콩나물,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죠. 국으로도 끓이고 살짝 데쳐서 무쳐도 맛있고 고기 구울 때 또 같이 구우면 그것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콩 품종은 무수하게 많지만 그중에서 콩나물로 자랄 수 있는 나물용 콩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최근에 농가에서 좀 더 수월하게 재배하고 또 수량성도 높인 새로운 나물용 품종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도움 말씀 주실 콩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강범규 농업연구사 연결합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콩나물은 다 같은 콩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물용 콩 품종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콩나물 사러 가보면 글쎄요, 콩나물도 좀 굉장히 얇고 적당한 길이의 콩나물, 이제 무침용으로 하는 그런 콩나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줄기가 또 제법 통통하고 키도 커가지고 국으로 끓였을 때 더 맛있는 콩나물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품종 차이에서 오는 건가요? 네, 품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재배하는 방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 품종에 따라서 종자가 굵은 품종이면 그 콩나물 아래쪽에 그 하얀색 부분을 배축이라고 하는데, 네. 배축 부분이 더 이제 굵은 경향이 있고 또 알맹이가 작으면 더 얇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콩나물 재배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시루 형태나 온도 또 재배 기간에 따라서 굵기나 길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 그러면 이 생산되고 있는 나물용 콩 품종은 몇 종류나 되나요? 네, 약 한 5종류 정도가 됩니다. 그 종류는 풍산나물콩, 풍원, 장기, 해품, 아람이라고 하는 품종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람이요? 이 아람이란 품종은 그럼 언제 개발을 하신 건가요? 네, 2016년도에 개발된 품종입니다. 네, 그럼 좀 보급이 됐을까요? 이제 종자를 이제 생산하고 보급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 가지 보급 경로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정부 보급종 생산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는 3년의 증식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마지막 단계로 생산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새 품종을 개발하시려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아람을 개발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국내 콩나물용 원료국 콩을 생산하는 것은 약 80% 이상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농가당 콩 재배 면적이 넓고 또 최근에는 인력 난등으로 콤바인 기계 수확이 꼭 필요한데요. 그 제주도의 그 지리나 토성 또 기상 요건 때문에 기존 품종으로 재배할 때는 기계 수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산 콩나물 원료가 되는 콩이 제주에서 생산이 거의 된다고 하셨는데 좀 뭐랄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좀 강하게 뿌리 내리는 그런 품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람이라는 품종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보완이 많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쓰러짐에 강한 그런 특성도 있고, 또 기존 풍산나물콩과 비교했을 때 기계수확에 적합하도록 꼬투리가 달리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훨씬 콤바인 기계수확하기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확량도 23%가량 많기 때문에 농가 경제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콩나물 재배 시에도 콩 알맹이가 작아서 수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병해충은 어떤가요? 좀 강한가요, 병해충에도? 네, 병해충도 콩 재배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네. 그 아람 같은 경우는 그 콩의 주요 병해인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불마름병 등에 강하며, 또 습할 경우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검은 뿌리 썩은병도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주에서 조금 이제 시범적으로 갖고 보셨을 텐데 생산 농가나 가공업체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저희 국립식량과학원과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함께 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간 제주 현지의 시범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장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하고 또 관계자분들을 모셨었는데, 모셨던 분들께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19년도, 20년도에는 태풍이 많이 불었었는데요. 기존 품종 같은 경우는 태풍에 많이 쓰러졌지만 아람은 쓰러지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 우수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가라든지 조속한 종자 보급이 필요하다고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람 콩나물의 맛이 아닐까 싶은데 식감은 어떤가요? 맛은요? 실제로 제주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11개의 콩나물 가공업체에 전달해가지고 재배사에서 실제 평가했을 때도 설문평가가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었고요. 협력업체의 전문 식미검정 패널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 또 머리가 더 노랗고 또 고소한 맛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부터 이제 이 아람 종자를 보급받아서 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내년에는 정부 보급종 종자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초 2월경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나물용 콩 품종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재배하실 때에 병해나 재해에 강하고 또 기계 수확하기 좋고 또 수확량을 많이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콩나물로 재배했을 때 수율이 높고 품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와 더불어 가지고 콩나물 가공업체랑 긴밀하게 협력해서 업체에서 선호하는 그런 나물용 콩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튼튼하고 맛있는 콩나물 개발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강범규 연구사와 함께 이 아람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느새 6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초여름 더위를 식물 이야기로 이겨내볼까요?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요즘 말이죠. 특히 5월, 6월 지나면서 비가 좀 자주 와서 그런지 올해는 나뭇잎이 더 좀 초록초록한 것 같아요. 거리가 점점 푸르러지는 게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 이맘때는 여름인데도 거리가 텅텅 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백신 접종도 속도가 나고 요즘은 활기가 특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작은아마 기대가 생기는 만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곧 백신을 접종하는데 네, 얼른 그 활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기가 느껴지는 한편
여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얘기하시나요? 아니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봄 타시는 분들, 가을에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여름에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름 우울증 좀 낯설기도 하네요. 이번 주 많이 더웠잖아요. 비가 잦아서 습도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잠을 푹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면이 사람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여름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진혁 씨도 좀 날 더워지면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지나요? 저는 다른 것보다 옷 때문인데요. 왜요? 아니, 정확하게는 몸 때문인데 작년에 입던 여름 옷을 꺼내보니까 하나같이 작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활동량도 줄고 그러면서 체중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 비하면 이런 스트레스쯤이야 할 수도 있지만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 자체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또 모임을 갖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 해가 길어졌잖아요. 저희 방송을 시작하는 시간 굉장히 아침인데도 밖이 밝거든요.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다 보면은 몸을 움직이면 또 우울감이 좀 줄어들기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는 식물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쁜 꽃을 보면은 또 그 순간의 만족도가 200%거든요. 오늘 예쁜 꽃 피우는 식물 만나볼까요? 혹시 모란 좋아하세요? 모란이요. 네. 아, 모란. 모란도 이 작약과 비슷한 그렇죠. 아주 화려한 꽃이죠. 저는 이렇게 좀 뭐랄까 품이 있는 약간 황후의 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모란 예쁜 것 같아요. 네. 모란은 특히 여러 면에서 6월을 대표하는데 화투에서 6월을 상징하는 그 그림이 바로 모란입니다. 아, 화투 좋아하시는구나. 혹시 화투 좋아하세요? 아, 네, 저 그림 맞추는 정도도 잘 못해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붉은 꽃이 모란이었군요. 네. 네. 그 꽃을 장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로 모란입니다. 모란은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꽃을 봤을 때 이름과 꽃을 정확히 연결짓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작약과 구별을 잘 못하는데 모란은 나무에서 피어나고 작약은 땅에서 피어나는 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에서 피어나면 모란, 땅에서 피어나면 작약 이렇게요.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근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둘 다 피오니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향이 안 나면 모란이고 향이 나면 작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전 고사 중에 선덕여왕 이야기 있잖아요. 모란꽃 그림을 보냈는데 선덕여왕이 이 꽃에는 필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모란 중에는 향기가 있는 꽃들도 있고 또 은은하게는 조금씩 향기가 있다고 해서 그 고사는 정확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그렸을 때 벌나비가 안 왔을 뿐인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여튼 모란도 작약도 참 화려하게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나요? 네. 화려한 꽃 때문인지 아주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라시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설총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원효대사로 또 유명한 분인데 설총이 600년대 후반에 화왕계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 꽃을 의인화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거기서 왕으로 나오는 꽃이 모란입니다. 아까 황후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그때도 기품이 있어서 왕으로 등장을 했는데 가장 오래된 원예 품종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예술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어떤 의미죠? 모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젖붙이기 등을 통해 개량되어 왔습니다. 세상에는 200종이 넘는 재배 품종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부터 인기가 있었고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인데 북송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양수는 낙양모란기라는 글에서 모란은 굳이 꽃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꽃이라고 한다. 천하의 진정한 꽃은 오직 모란뿐이다 라고 썼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까지 사랑을 받다가 조선시대에 유교사상이 퍼지면서 화려한 꽃보다는 대나무나 매화처럼 이런 소박한 꽃들로 인기가 좀 옮겨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인기를 누렸으면 작품에도 많이 등장을 했겠네요. 네, 우선 그림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란이 부와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로 미나를 그렸는데 오늘날 복권 긁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병풍에 많이 그려졌죠? 네, 모란병이라고 하는데요. 궁궐에서부터 민간에까지 폭넓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조가 쓴 신소설 중에 모란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국신문에 연재된 작품인데 주인공 금선이 갑자기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조선의 구체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모란병이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좀 역설적이기도 하네요. 그 모란이 원래 좀 부귀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무너져가는 내용을 또 다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모란병이 아까 의례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런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조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상을 소설로 풀어냈는데 등장인물이 모두 여성으로서 여권 문제를 언급한 자유종 같은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모란은 강인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처럼 여리여리하고 서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네. 누가 읽었지? 잘 읽었네요. 네, 제가 읽었죠. 자, 김영란 시인 특유의 시어가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인데 교과서에 나와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김영랑 시인의 본명은 김윤식인데요. 이름을 영랑으로 지은 것도 울림소리의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등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를 써낸 분이지만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자 독을 품고 같은 저항시를 쓰기도 하셨습니다.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에 저항하기도 한 부드럽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던 분인데 그런 면이 모란과도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름다운 시어들 사이에 그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마지막 식구가 서글프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딱 요 문구가 시험에 나왔던 생각이 드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김영랑 시인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식구가 왠지 시인의 삶과 겹쳐지면서 더욱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에서 그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란이 365날 중에 5날만 꽃을 확 피고 꽃잎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굉장히 수학적으로 쓰인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짧은 기간 피어나지만 그래서 모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짧게 피어나지만 확 피어나는 모란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마치 1년에 하루 뜨는 정월 대보름의 소원을 비는 것처럼 거기에 부귀와 다산의 염원을 담아서 모란을 가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란은 짧게 피고 져버리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고 또 중요한 약용식물인데 특히 뿌리 껍질은 해열, 진통, 소염 등 효능이 있으며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 효과가 발견되어서 그것에 관해서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이들의 소원인 알츠하이머 정복을 모란이 이루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밝아졌는데 아까 시작을 여름 우울증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러게 저도 모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여름이 가기 전에 간절한 소망, 저의 살을 빼는 그런 소망을 한번 빌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랍니다. 올해 이제
반년 지났어요.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날들 동안에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저도 또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활기를 찾을 날이 빨리 올 수 있겠죠.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한 끼.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길 수는 없을까? 그 고민에서 시작한 코너입니다. 맛있는 한 끼. 맛있는 이야기에 이분이 빠질 수가 없겠죠.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정미 씨, 세상에 날씨가 왜 이래요? 아니 이번 주는 더워요. 너무 덥죠. 지금 일어나도 더워요. 원래 이렇게 새벽이 되면 좀 시원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더워서겠죠. 더워서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덥고 땀나고 그러면은 그 좋던 입맛도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미 씨 어때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입맛 너무 떨어져서 내 입맛에 맞는 건 무엇인가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먹고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집 나간 입맛을 찾으려고 네. 더 많은 입맛거리를 찾아 떠나는 선영 아나운서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에 그렇게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게 많이 먹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그냥 뭐 먹힌다고 뭐 물 같은 종류만 드시지 말고 또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 기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지금 가장 신선한 채소들로 맛있는 한 끼를 차려보겠습니다. 네. 매일 먹는 채소지만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실 분이죠. 채소 소믈리에 요리연구가 홍성란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이 아침에도 채소를 드시고 오셨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상큼함이 있으시네요. 주머니에 지금 몇 개 뭐 두릅이나 이런 거 꽂아놓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오이 냄새 나는데? 그냥 아침에 물은 채소를 이제 짜투리 채소 남은 게 있으면 그냥 물에 담가서 네. 약간 우려갖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 편이에요. 차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막 냉장고에서 물 꺼내서 그냥 생수 먹잖아요. 네. 그때 그냥 짜투리가 있다, 뭐 파프리카다, 뭐 잎채소다, 그냥 그거를 좀 찢거나 잘라서 그냥 물에 컵에다가 딱 담가갖고 드시면요, 그게 미네랄이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머, 생각도 못했네요. 자투리 채소는 볶음밥만 만들 줄 알았지. 맞아. 우려가지고 또 물로 마시는 것도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정민 씨, 우리가 채소는 일단 차치하고 네. 축산업 발전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죠. 제가 진짜 엄청 저는 지금 축산업 역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식주의자고요. 근데 채소는 어떻습니까? 먹어야 되나요? 아니,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고기에 비하면 원래 여러분 뷔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야, 채소 쪽은 가지 마. 거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육고기로 먼저 배를 채우고 나중에 채소를 먹어. 전 촌스러운 파. 채소부터 시작해서 채소, 생선류, 고기류, 튀김류로 뷔페 이용하실지 모르네. 옛날 사람. 사실은 좀 많이 챙겨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좋아하지만 습관이 안 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사놓으면 좀 무르기도 하고 보관 방법도 모르고 요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에다가 찢어서 이걸 우려서 드세요. 약간 이런 팁만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습관 들이기가 힘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즐겨 못 먹는 것 같아요. 습관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채소를 먹는 채소 습관.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씹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어차피 먹지 않을 그 시간에 뭐 토마토든 채소를 뭐 이렇게 깍두기 썰었던 스틱으로 했던 해서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뭐 차 안에 운전 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걸어가면서나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은 어차피 우리가 안 먹는 그 시간에 이제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입씩 드시게 입이 되면 심심하지 않게. 그래서 안 먹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안 먹는 채소를 먹게끔. 네.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채소랑 친숙하게 되는 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원래 이렇게 채소의 가장 강력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등산하면서 오이.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오이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참 챙겨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의 한 가지 방법은 채소를 뭐 예를 들면 메인 채소 같은 거 샐러리 같은 거 하나를 두고 남은 풀채소들 있잖아요. 그걸 씻어가지고 아침에 바나나랑 요거트 넣고 갈아 먹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샐러드를 잘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풀을 씹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갈아서 먹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 방법도 있고 네. 이런저런 각자의 채소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채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만나볼 초여름의 채소 정미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어떤 채소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서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여름철 대표 채소입니다. 저는 길쭉길쭉 매끄러운 몸에 싱그러운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를 된장찌개 속에서 반달 모양으로 만나거나 나물로 보셨을 테고요. 동글동글 보름달처럼 곱게 빚은 모습으로 밀가루 옷 입고 계란물에 풍덩 빠졌다 나오면 씹을 것도 없이 부드러운 전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이름만 들어선 마냥 어린 채소 같지만 이래 봬도 여름철 뙤약볕 아래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는 저는 애호박입니다. 호박 중에서도 어린 호박, 애호박. 애호박.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애호박 정말 달큰하면서도 또 이제 또 속이 약간 물컹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채소죠. 정미 씨 애호박 좋아해요? 저 애호박 좋아합니다. 일단 된장찌개에 애호박 들어간 거 굉장히 잘 건져 먹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무쳐주시는 애호박 무침이라 그래야 되나요? 야들야들한 그런 것도 좋아하고 예전에 어떤 웹툰 같은 걸 봤는데 거기에서 아보카도가 없을 때 애호박을 에보카도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드러운 걸 이용하라 그랬을 때 그때 한번 그 뭐랄까 이렇게 쿡 눌리는 그 뭉클한 이런 느낌을 한번 아보카도처럼 애호박을 이용해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애호박 영양가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떤가요? 애호박은 덜 자란 어린 호박인데요. 이제 비타민 A씨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 피부 미용과 저칼로리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특히나 칼륨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부종, 저희가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이제 부종 완화랑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채소를 물에 우려서 드시기도 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애호박도 혹시 뭐 그런 차로 마실 수도 있나요? 네, 특히 우리가 채소 보통 꼭지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지에 그 단단하고 딱딱한 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알차 있고 그만큼 가열을 해도 쉽게 영양소 파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호박도 이렇게 꼭지를 버리지 않고 차로 우려서 또는 뭐 물처럼 끓여서 드시면은요, 굉장히 이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활용법이 됩니다. 아니, 오이 꼭지 쪽은 좀 씁쓸하잖아요. 맞아요. 애호박은 어때요? 괜찮아요? 고소해요. 네. 그냥 정말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보면 패킹된 것들 있잖아요. 비닐로 싸져서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가지고 오면 위에 거 이렇게 탁 잘라내고 버리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거를 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얼마 정도 끓여요? 그냥 뭐 팔팔 그냥 찬물에서부터 그냥 넣어서 주전자에 넣고 그냥 팔팔 끓으면 그냥 불 꺼서 그대로 이제 식으면 건져서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은 이제 드시는 건데요. 그렇군요. 끓여도 되고 그냥 이렇게 컵에 따라서 우려듯이 티백 우리듯이 그렇게 해서 막 15분 정도 우려낸 다음에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 버리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먹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친숙한 채소인 이 애호박 찌개에도 들어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 요리로 전 요리. 그냥 잘라서 부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또 아까 정미 씨 얘기한 대로 나물로도 먹고 네. 또 꼭지는 차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홍성란 대표님이 좀 특별한 요리 방법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뭐 찌개, 나물, 이제 전으로 많이 애호박 활용하실 텐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애호박 한 개를 좀 다 먹기, 한 개를 한 끼에 먹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약간 사이드나 반찬처럼 이렇게 즐기실 텐데, 그 애호박 한 개를 정말 메인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바로 애호박 새우찜입니다. 애호박 새우찜. 네. 재료는 이제 애호박, 그다음에 다진 새우, 그리고 뭐 다진 청양고추,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전분가루, 소금, 후추, 참기름, 간장 이렇게 재료는 들어가요. 사실 간단한 재료거든요. 네. 애호박은 그냥 한 2cm 정도로 통통하게 도톰하게 썰어주시고 가운데에 우리 아이스크림 푸는 것처럼 살짝 가운데 C 부분을 숟가락으로 수저로 파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다 으깨서 다져서 섞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호박 위에 이렇게 쫑쫑쫑 한 술씩 얹어서 찜통, 김이 오른 찜통에 넣고 7분 정도를 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드셔도 좋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뭐 초간장 같은 거를 찍어서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아삭한 식감도 살아있으면서 수분이 꽉 차서 먹으면 먹을수록 손이 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보다 손은 많이 가지만 훨씬 이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게 다 청양고추, 마늘, 양파 다 들어가잖아요. 또 새우도 들어가고. 네. 일단 모양은 타르트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서 맞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맛있고 또 애호박만의 그 단맛, 참 단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약간 안주로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네. 오늘 꼭 해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추 빼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호박이 맛있는 때라서 요즘 저도 항상 가면은 집에도 늘 한두 개씩은 꼭 사다 놓고는 하는데 그냥 겉에 좀 상처 없는 걸 고르긴 해요. 또 비닐로 쌓여져 있는 것 중에서는 그냥 좀 커 보이는 걸 고르기도 하고. 제가 잘 고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상처가 없고 그리고 매끄럽고 좀 단단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채소를 좀 가운데 부분, 좀 중간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양 끝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꼭지 부분 그 양쪽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진무름이나 곰팡이가 하얗게 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꼭지가 단단하고 이렇게 약간 가스가스한 솜털이 나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보송하게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이제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보관을 좀 잘못하게 되면 금방 무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많은 양을 사실 경우에는 하나씩 키친타올에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물에 닿으면 빨리 짓무르니까 그냥 사가지고 온 상태에서 키친타올에 담아서 용기에 넣는 건가요? 네, 그 비닐 있는 경우에는 비닐을 벗겨서 벗겨서 넣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빨리 잘 보관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초여름의 기운을 담뿍 머금은 애호박 얘기를 해봤고요. 요즘 채소 많으니까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정미 씨. 네. 이번 채소도 기대해 주세요. 앞서 애호박이 아이고 여름을 잘 견딘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말이죠. 저거 이거 참. 제 앞에서 그 정도로 주름 잡으면 곤란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높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더워라 할 때 그냥 저는 아주 쭉쭉 몸이 늘어난다 쭉쭉쭉쭉쭉 이 말입니다. 보랏빛 건강한 몸에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것이 자칫 단단한 채소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아시죠? 저 속은 그냥 한없이 아주 부드러운 채소랍니다. 제가 원래는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동글동글했는데요. 품종 개량 연구가 계속되면서 지금처럼 탄탄하고 키도 크게 됐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좋은 건 아주 그냥 가지가지 다 가지고 있는 저는 가지올시다. 가지가지하고 있는 가지. 가지였군요. 가지였습니다. 아, 정미 씨 혹시 가지꽃 봤어요? 아니, 가지꽃 본 적은 없어요. 가지꽃도 보라색이에요? 아, 진짜요? 가지 먹는다 바빠서 꽃이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 가지. 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보라색 채소의 대표 주자. 단단한 듯하지만 속은 더없이 부드럽고 여린 채소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어때요? 네, 맞아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에 굉장히 뛰어난 채소인데요. 이제 이 가지는요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 보충은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희 엄마가 가지나물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만 먹어요. 저희 집 남자들 다, 뭐, 아버지, 동생, 남편 할 것 없이 그 식감을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그 가지 싫어하는 사람도 튀기면 그렇게 좋아해요. 맞아. 가지 튀김 맛있어. 뭐 튀기면 뭐 이것저것 다 숟가락도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나물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튀김은 진짜 맛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근데 잘 씹어야 되죠. 잘못 씹으면 그 안에 있는 게 확 약간 미더덕, 된장찌개 미더덕처럼 탁 터져가지고 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 가지는 꼭지가 달려있는 쪽은 좀 작아도 밑으로 통통해지잖아요. 근데 부피가 많이 또 줄어들어요. 조리하고 나면. 그래서 수분이 많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 가지를 식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물컹한 수분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수분을 최대한 빼서 이제 구워서 드시면은 맛있어요. 튀김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마른 팬에 센 불로 슬라이스한 가지를 펼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두르고 기름 두르면 또 기름을 먹으니까 그냥 마른 팬에 구우면요 수분으로 구워지면서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 풍미랑 쫄깃한 식감이 남아있게 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끼리 바베큐나 이제 캠핑 가면은 가지를 슬라이스한 거를 챙겨가요. 고기 구울 때 한 켠에 그 불판에서 가지를 굽잖아요. 안 먹던 사람들이 다 드시더라고요. 고기랑 싸서. 가지가 되게 까다로운 식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선영 아나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리하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예, 힘없이 축축 늘어지기도 하는데 참 건드리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 방법 쓰면 또 구워 먹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 손질이 까다롭다고 이제 느끼는 이유는 수분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조직 때문인데요. 사이사이 공기가 들어차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조직이 느슨하게 얽혀 있어요. 수분을 좀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공기나? 네, 이제 가지의 수분과 공기를 잡는 방법은 이제 쓰임새에 맞게 썬 가지를 체에 받쳐서 소금, 그러니까 굵은 소금을 좀 솔솔 가볍게 버무린 다음 30분 정도 두면은요, 이제 수분도 빠지고 그리고 공기도 눌러서 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뿌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돌리면은 조금 더 빨리 손질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쪄먹는 거랑 튀겨 먹는 거랑 영양소 손실 차이는 없나요? 쪄먹는 거랑 튀겨 먹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영양 손실이 적은 건요. 조리법이 일단 빠른 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만 튀긴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리 방법으로 따지면은 시간이 그래도 조금 더 빠른 튀김이 영양소 손실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가지 고르는 방법과 밑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빨리 요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가지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리가 있다면요? 네, 바로 가지면 파스타입니다. 면, 탄수화물, 밀가루, 면이 없는 가지로 면을 만드는 파스타예요. 다이어트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가지가 수분과 왜 공기가 많아서 그 흐물흐물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격을 좀 활용한 건데요. 이제 재료는 가지, 바지락, 그리고 꽈리고추, 마늘, 올리브오일, 국간장, 참기름, 후추입니다. 네. 가지는요, 이제 감자깎이 칼 이제 필러가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서 슬라이스 해주시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이제 칼로 이렇게 납작하게 슬라이스 해주신 다음에
채를 썰어요. 면처럼 그 길이 그대로 길쭉길쭉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랑 마늘을 썰어주시고 그다음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서 고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준 다음에 바지락을 착 넣고 뚜껑을 덮어요. 이야. 그러면 바글바글하면서 바지락이 입을 벌리거든요. 네. 그때 썰어둔 가지를 넣어서 남은 양념들과 함께 버무리면은 가지가 익으면서 금방 면처럼 흐물거려지면서 한 끼 식사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맛있겠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건두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가지 파스타면은 진짜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네. 약간 알리오 올리오 같은 느낌의 맞아요. 가지면이 맞아요. 들어간 네, 아주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은 가지면 파스타를 알아봤습니다. 가지와 애호박이 참 매력이 많은데 정민 씨는 둘 중에 하나 손을 들어준다면 저 오늘 가지. 가지가 보면 이제 싸게 팔던데요. 그거를 사서 파스타를 해 먹으면 좋겠다. 오늘 굉장히 큰 정보를 얻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저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새우살을 다져 넣은 애호박 새우찜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먹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건강한 우리 채소 더 많이 즐겨주세요. 맛있는 한 끼 오늘 함께해 주신 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씨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토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